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원래 말이 느린 기철 씨는 떠듬떠듬 악몽을 되살려갔다. 미리 짜놓은 것 같은 각본의 배역에 기철 씨를 끼워 넣는 우격다짐 수사, 친구의 터무니없는 모함, 결백을 아무리 외쳐도 묵묵부답인 벽 같은 사람들, 자다가 끌려나가 당한 한밤중의 모진 신문, 저놈 죽여라는 현장 검증 구경꾼들의 저주, 생전 얼굴도 모르는 청년이 나타나 니놈이 이렇게 죽이라고 시켰지 않느냐 라고 대들던 장면, 너를 재우면 우리가 혼나게 돼 있다면서 신문을 받고 들어와 꾸벅꾸벅 조는 그를 차고 때리던 감방 동기생들, 믿었던 판사가 자신의 목숨을 요구했을 때의 허무감, 자다가 생각해도 괘씸하다고 법정에서 호소할 때 자신을 향한 그들의 싸늘한 웃음, 집요하게 그의 사형을 요구하던 검사가 패배가 확정되자 던진 선물, 이 사건의 진범은 바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저들이다. 대한민국의 전 수사력을 동원한다 해도 다른 진범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영원한 의혹의 꼬리표. 이런 소름 끼치는 사연들을 그냥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봤자 값싼 동정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기철 씨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기로 결심했던 것 같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우라는 입을 통해 배출되지 못하고 안으로 골물 것이었다. 기철 씨는 형 집에서 몇 달 쉬었다가 여수 뱃머리 근처의 하역회사 검수원으로 취직했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근하군의 시체가 버려진 시청 뒤 해안통과 붙어있는 곳이었다. 기철 씨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잊고 싶은 기억들이 망령처럼 되살아나 그를 괴롭히지 않았을까. 여기 또 한 장의 사진이 있다. 기철 씨가 검수원 시절 때 작업 현장에서 찍은 것이다. 교도소를 나온 지 1년쯤 지났을 때였다. 교도소를 나올 때의 사진과 비교하면 5, 6년이 흐른 것 같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오른쪽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얼굴에선 1년 전에 그 천진한 웃음이 달아나 버렸으며 탄력이 빠진 것 같은 안면 근육은 그를 31세의 한창 때 청년답지 않게 무력하게 보이게 하고 있다. 불과 1년 시차의 두 사진에서 우리는 중요한 무엇이 그에게서 빠져 달아났음을 감지할 수 있다. 순에 빠진 이 청년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운명의 그림자를 그가 눈치채고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나 삼촌 최형욱 씨는 1년 2개월 만에 조카를 죽인 흉악범의 누명을 벗고 무죄 석방되자 곧 부산을 떠났다.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신문 기자가 구성한 여동생의 숙이라는 것이 나는 오빠를 저주한다는 제목으로 형욱 씨에 대한 악담으로 차 있었지만 그는 동생의 처지를 이해했다고 한다. 그들도 나와 같은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유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몇 신문 기자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나 아버지를 밀수로 치부한 인물 형욱 씨를 공범이라고 몰아붙였으며 검찰 수사 요원들은 그나 아버지와 형욱 씨 사이를 이간질시켰으나 교도소에 있었던 1년 남짓한 세월 동안 형욱 씨는 기자와 수사관들을 믿지 않는 지혜를 터득했고
그나 가족들도 형옥 씨에 대한 오해를 이미 풀었던 것이다. 형옥 씨는 그러나 부산에서 낯익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었다. 상대방이 아는 체를 해도 안 해도, 욕받다는 인사를 해도 안 해도 꺼림칙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다르게 보이기만 했다. 타지 수집상을 하면서 익혀둔 안면들이 이젠 귀찮기만 했다. 6.25 때 월남하여 한번 실향민이 됐던 그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낯선 사람들만 있는 타향으로 가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젖먹이 딸을 데리고 대구로 이사를 가버렸다. 기철 씨가 검수원으로 취직, 연옥 같았던 그 악몽에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전경렬 씨에게도 변화가 왔다. 암자에서 정양 중인 그에게 입영 영장이 나온 것이었다. 그도 도저히 군복무를 할 수 있을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입영 연기를 하지 않고 입대했다. 막 가는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그는 군복을 입었다. 이제 그의 인생 행로는 결정적으로 바뀌어 버렸음을 그는 알았다. 재수를 한 뒤 다시 국립대학교 입시에 응시한다는 그의 계획은 좌절되고 대학 입학의 꿈은 포기됐다. 그는 훈련 뒤 일선에 배치됐다. 여기서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만났다. 그는 석 달 만에 병이 재발, 광주의 군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2달 뒤 그는 다시 일선으로 돌아왔다. 저는 제대될 줄 믿었습니다. 부대 복귀 명령을 받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앞으로 2회 반을 어떻게 보내나 생각하니 아득하기만 하더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군대 생활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는 부대에 돌아온 뒤부터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굳은 일, 사역, 보초 근무를 자원했다. 한밤중에 혼자서 총을 들고 휴전선을 응시하고 있을 때가 그는 가장 좋았다. 서서히 그의 마음이 정돈돼 가는 것을 느꼈다. 규칙 생활, 단련, 고독이 놀라운 치료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귀신 같은 잡념이 물러가고 평화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그의 마음속에 깃들기 시작했다. 그는 많이 건강해진 몸으로 제대를 할 수 있었다. 다만 군에서 무릎을 걷어채여 양쪽 다리에 관절염이 생긴 것이 흠이었는데 이런 육체적 고통에 비할 수 없는 속골 쑤시는 신경성 아픔이 많이 가신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제대 뒤 그는 곧 어느 제조업체의 격리사원으로 취직, 자립의 길에 들어섰다. 김기철 씨는 검수원으로 한 해 남짓 일하다가 1971년께 그 자리를 그만둬 버렸다. 몸 아파 드러눕는 날이 많아 결근이 잦았다고 형 이만 씨는 말한다. 뚜렷한 병명도 없이 머리가 쑤신다. 목과 가슴이 조인다고 괴로워했고 그 아픔을 잊으려고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마시곤 했다. 그 뒤로도 기철 씨는 불량주택 철거 공사장의 경비나 건축 공사장의 가벼운 일을 맡아 했으나 안정된 직장을 좀처럼 구할 수 없었다. 기철 씨의 한 동네 후배인 강상만 씨는 범천 2동 무허가 주택 철거 공사장의 경비원으로 일하던 기철 형을 출소 뒤 처음 만나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기가 푹 죽어있더군요. 옛날에도 결코 빠리빠리하지는 않았으나 듬직한 체구에 저력이 있어 보였는데 사람이 작아진 것 같고 야간 경비도 제대로 감당 못할 만큼 쇠약해 있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갔더군요. 이 즈음 그러니 1972년 무렵 기철 씨는 한 여자와 만나게 된다. 규원이 엄마라는 이웃집 과부였다. 규원이 엄마는 기철 씨보다 나이가 6쯤 많았다. 그녀의 죽은 남편은 형 이만 씨의 친구였다. 이 여자와 기철 씨는 가깝게 지내다가 동거를 시작했다. 기철 씨의 가족들은 나이 차이와 그 과부가 죽은 남편 사이에서 난 남자아이를 데리고 사는 점을 들어 동거를 말렸으나 기철 씨는 막무가내였다. 기철 씨는 범천 2동 산동네에 구멍가게를 펴놓고 있던 과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기철 씨는 5년간의 동거 끝에 이 여자와 헤어졌다. 여자가 먼저 서울로 이사를 가는 행동으로 헤어지자는 뜻을 나타냈다. 기철 씨는 두서너 번 서울로 따라가 계속 같이 살자고 졸랐으나 거절당했다. 왜 두 남녀가 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김이만 씨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사이가 매우 좋았는데 차츰 벌어지더군요. 그 이유는 아마도 기철이가 그 모진 신문을 받은 뒤로는 그것을 못쓰게 된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여자와 5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출산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도 모두 그놈들 때문이죠. 기철이가 술에 빠지게 된 것도 그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술 말고는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기철 씨의 불능설은 옛 친구들 사이에도 쫙 퍼져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원인이 연옥 같았던 447일 동안의 고통 때문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동거 생활을 청산한 기철 씨는 1978년 무렵 산 중턱에서 다시 범천 2동 33통 산꼭대기 부근으로 거처를 옮겼다. 부산에서 주거지의 고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곧 생활 정도가 고도에 반비례하여 낮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기철 씨가 이사간 곳은 안창마을로 불리는 유명한 빈민 동네였다. 오륙도와 아치섬, 영도 및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발 200m가량의 산기슭에 성냥갑들처럼 무허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은 마을이다. 기철 씨가 15만원에 산 2평짜리 집은 이 마을에서도 맨 위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시멘트를 조잡하게 이겨붙여 벽을 만들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온통 회색 칠의 단칸방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거의가 공사장 노무자, 신발 공장 노동자, 행상, 외판원들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 병든 사람, 파산한 사람들도 많아 낮에 이곳을 지나면 잠옷 차림에 병색 짙은 남자들이 거리에 나앉아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눈에 뜨인다. 기철 씨는 이곳으로 옮긴 뒤 동래구 거제동에 있는 봉제 공장에 경비원으로 취직했다. 안창마을에 사는 정모 씨를 그 공장에 소개. 두 사람은 경비원으로 함께 일하게 됐다. 1978년 기철 씨는 큰형에게 아들을 하나 달라고 했다. 아이를 만들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졸랐다. 이만 씨는 골라가라고 했다. 기철 씨는 평소부터 점 찍어 두었던 듯 이만 씨의 둘째 아들인 창식 씨를 선택했다. 내가 죽으면 제사라도 지낼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라고 기철 씨는 중얼거렸다. 그의 입에서 죽음이란 말이 나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창식 씨는 친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자주 양아버지가 된 삼촌을 찾아뵙고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다.